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있다면 어떤 회사를 사시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회사? 아니면 인공지능 AI 기업? 아마 대부분은 미래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그 1조 원을 들고 반도체가 아닌 햄버거를 사러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AI가 아닌 밀크티에 인생을 건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금융 전문가라고 부르는 여의도에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네로라 하는 천재들, 바로 사모펀드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점심에 버거킹 와퍼 드셨나요? 아니면 후식으로 공차 밀크티 한 잔 하셨나요? 주말에 가족들과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다녀오셨나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밥을 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방금 거대 자본이 설계한 금융상품을 드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결제하는 이 햄버거값, 커피값, 이 돈이 모이고 모여서 누군가에게는 5년 만에 원금의 5배, 수익률 500%라는 기적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공중분해시키는 지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데 왜 누구는 대박이 나고 누구는 쪽박을 찰까요? 왜 사모펀드는 굳이 기술기업이 아닌 음식 장사에 목숨을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인이 바뀐 내 단골집, 앞으로 맛이 변할까요? 아니면 더 맛있어질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550억 원에 사서 3천억 원에 판 전설적인 성공 신화부터 7조 원을 태우고도 법정 관리에 들어간 처참한 실패 사례까지 당신이 몰랐던 프랜차이즈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알고 가시죠. 도대체 사모펀드가 뭘까요?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비밀스럽고 돈 많은 부자들끼리만 쑥덕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름부터가 프라이빗, 즉 비공개적으로 돈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 적금 들거나 증권사 앱으로 펀드 가입하는 건 공모라고 해요.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모펀드는 다릅니다. 최소 몇 억, 몇십억 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찐 부자들이나 국민연금, 교직원 공제회 같은 거대 기관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렇게 모인 돈으로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주식 단타를 칠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회사를 통째로 사는 겁니다. 주식 5%, 10% 사서 주주총회 가서 손드는 게 아니라 아예 지분 51% 이상, 아니 100%를 사서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경영권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회사를 내 입맛대로 요리해서 가치를 올린 다음 더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남깁니다. 아주 심플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런데 여기서 사모펀드만의 필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LBO, 우리말로 하면 차입 매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칩시다. 현금 10억 다 들고 가서 사는 분 거의 없죠? 내 돈 4억에 은행 대출 6억 껴서 사잖아요. 그리고 그 집값이 15억으로 오르면 나는 내 돈 4억 투자해서 5억을 번 셈이 됩니다. 수익률이 확 올라가죠. 사모펀드의 기억 쇼핑도 이 원리와 100% 똑같습니다. 1조짜리 회사를 사는데 펀드 자금은 3, 4천억만 쓰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빌려옵니다. 야, 내가 이 회사 살 건데 이 회사 나중에 돈 잘 벌 거야. 혹은 이 회사 건물 담보로 잡을게. 돈 좀 빌려줘. 이렇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파트를 사면 대출 이자는 내가 내야 하죠. 월급 쪽에서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모펀드가 회사를 사면 그 빚은 누가 갚을까요? 사모펀드가 갚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인수된 회사가 갚습니다. 회사가 장사해서 번 돈으로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나가는 구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내 돈은 적게 들이고 남의 돈으로 회사를 산 뒤 그 회사가 벌어들인 돈으로 빚을 갚게 한다. 이게 바로 사모펀드의 기본 마법입니다. 2장. 왜 하필 반도체가 아니라 햄버거인가?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하필 음식 장사를 선택할까요? IT, 바이오, 반도체, 멋진 거 많잖아요. 그런데 왜 햄버거 패티를 굽고 밀크티 펄을 삶는 회사에 수천억을 베팅할까요? 여기엔 아주 치밀한 계산 3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불황에도 먹히는 현금 창출력, 캐시카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사모펀드는 빚을 내서 회사를 삽니다. 그래서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갚아야 해요. 반도체나 바이오는 대박이 나면 엄청나게 벌지만 불황이 오거나 임상 실패하면 매출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죠. 하지만 음식은 다릅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명품 가방은 안 사도 점심에 햄버거는 사 먹습니다.
커피는 마셔야 일을 하죠. 즉, 매출이 급격히 반토막 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매일매일 현금이 꽂히는 장사, 이자를 갚아야 하는 사모펀드에겐 이보다 더 안정적인 담보가 없는 겁니다. 둘째, 가맹점 로열티 구조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매장이 1000개라면 1000명의 사장님이 각자 열심히 장사를 하시고 본사는 그 대가로 재료비와 로열티를 받습니다. 인건비 올랐다, 사장님들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임대료 올랐다, 사장님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본사는 시스템만 관리하면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죠. 사모펀드 입장에서 이만큼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드뭅니다. 셋째, 가시적인 성과의 속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모펀드는 보통 회사를 사고 5년, 길어야 7년 안에 되팔아야 합니다. 엑시트라고 하죠. 그런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몇 년 걸립니까? 빨라야 3년, 5년입니다. 성과가 나오려면 10년은 봐야 해요. 사모펀드 수명보다 깁니다. 하지만 외식업은요? 신메뉴 개발해서 출시하는데 한 달이면 됩니다. 마케팅 비용 쏟아서 광고 때리면 다음 달 매출 바로 오릅니다. 매장 인테리어 바꾸는 거 2주면 끝납니다. 즉,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자, 우리 이렇게 바꿨습니다. 매출 올랐죠? 하고 보여주기에 가장 최적화된 산업이 바로 외식업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도체 대신 햄버거를, 인공지능 대신 치킨을 선택한 겁니다. 철저히 계산된 돈의 선택이었던 거죠. 3장, 미운 오리 새끼 100조가 되다. 자,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실제 사례를 까보겠습니다.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진짜로 대박을 터뜨린 전설적인 케이스들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 공차입니다. 지금이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브랜드지만 2012년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공차는 아주 작은 브랜드였습니다. 매장 수 100여 개, 매출 200억 원 수준. 게다가 당시 한국은 커피공화국이었어요. 무슨 밥값보다 비싼 차를 마셔, 버블티? 그거 잠깐 유행하다 말겠지. 이런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유니슨 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가 공차 코리아 지분 70%를 덥석 인수합니다. 다들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이 사모펀드는 신의 한 수를 둡니다. 바로 역인수 전략입니다. 한국 지사가 장사를 너무 잘하니까 2017년에 아예 대만 본사를 사버린 겁니다. 자식이 부호를 사버린 격이죠. 본사를 인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세계 판권이 다 내 겁니다. 일본, 동남아, 미국, 해외로 미친 듯이 뻗어나갑니다. 한국의 세련된 마케팅, 키오스크 시스템, 신메뉴 개발 능력을 전 세계에 이식했어요. 결과는 매장 수 1200개 돌파, 매출 2000억 원 돌파, 기업 가치는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홍콩계 사모펀드에 3,500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초기 투자금 대비 500 수익, 500%입니다. 은행 이자 2% 받을 때 이들은 500%를 벌어갔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교에서 교재로 쓸 만큼 완벽한 성공 사례였죠. 두 번째 주인공, 버거킹입니다. 원래 버거킹은 두산그룹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산은 중공업이 메인이잖아요. 햄버거 장사는 그냥 부업 정도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장 수 130개에 불과했어요. 경쟁자 맥도날드가 400개를 넘길 때 버거킹은 제자리 걸음이었죠. 2012년 VIG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1,100억 원의 버거킹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버거킹은 비싸고 매장이 별로 없다는 인식을 깨부수기 위해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리고 할인 행사를 미친 듯이 때리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통새우 와퍼, 콰트로 치즈 와퍼 같은 히트작을 연달아 내놓습니다. 결과는 매장은 2배로 늘었고 적자였던 회사가 수백억 흑자 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4년 뒤 홍콩계 사모펀드의 2,100억 원의 매각, 2배 차익 실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홍콩계 사모펀드는 한국 버거킹의 성공 노하우를 일본 버거킹에 그대로 적용해서 일본 버거킹을 10억에 사서 7,500억에 파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75배 수익. 이게 말이 됩니까? 사모펀드는 이렇게 될성 부른 떡잎을 알아보고 물을 줘서 거목으로 키워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4장, 죽어가던 아웃백 배달로 부활하다. 하지만 모든 인수가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 초반 패밀리 레스토랑의 전성기, 베니건스, TGIF, 아웃백. 생일 파티는 무조건 거기서 했잖아요. 그런데 2010년대 중반이 되면서 트렌드가 확 바뀝니다. 누가 촌스럽게 패밀리 레스토랑 가냐, 힙한 골목 맛집까지. 1인 가구가 늘면서 혼밥이 대세가 되고 뷔페나 큰 식당들은 줄줄이 망했습니다. 베니건스는 한국에서 철수했고 아웃백도 매장을 수십 개씩 닫으며 이제 끝났다는 소리를 들었죠. 2016년 스카이레이크라는 사모펀드가 아웃백을 550억 원에 인수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망해가는 배를 왜 타냐. 시대착오적 투자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는 음식업 경험은 없었지만 시대의 흐름은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솔루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테이크를 배달하자.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누가 비싼 스테이크를 식업 빠진 상태로 배달시켜 먹냐. 직원들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냥 배달이 아닙니다. 스테이크 전용 딜리버리 박스를 개발하고 핫팩을 넣어서 온도를 유지하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매장을 늘려서 임대료를 확 낮췄습니다. 그리고 터진 코로나19 팬데믹. 모든 식당이 문을 닫고 비명을 지를 때 아웃백은 미리 준비해둔 배달 시스템 덕분에 매출이 폭발했습니다. 집에서 즐기는 고급 스테이크라는 컨셉이 제대로 먹힌 거죠. 영업이익은 25억에서 237억으로 10배가 뛰었습니다. 550억 원에 샀던 아웃백은 2021년 치킨 제왕 BHC 그룹에 약 3천억 원에 팔렸습니다. 5배 대박. 죽어가던 브랜드에 인공호흡기를 넘어 최신식 엔진을 달아준 격입니다. 이게 바로 사모펀드가 그토록 강조하는 밸류업의 정석입니다. 5장 7조 원의 눈물, 홈플러스의 비극. 자, 여기까지 들으면 사모펀드는 마이다스의 손 같습니다. 건드리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니까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대한민국 M&A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패 사례, 바로 홈플러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합니다. 인수금액 무려 7조 2천억 원.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돈이면 웬만한 대기업 계열사 몇 개는 살 수 있는 돈입니다. MBK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LBO의 극단적인 형태였습니다. 7조 원 중 4조 원 이상이 빚이었어요. 이 이자를 갚기 위해 MBK는 홈플러스가 가진 부동산에 주목합니다. 홈플러스 매장 건물들을 팝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다시 빌려서 씁니다.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 자가에서 살던 사람을 월세로 돌리고 집 판 돈으로 빚을 갚은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첫째, 매달 나가는 월세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둘째, 시대가 변했습니다. 쿠팡, 마켓컬리 같은 이커머스가 미친 속도로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대형마트를 집어삼켰습니다. 누가 주말에 차 끌고 마트 가서 장 보나요? 누워서 폰으로 주문하면 새벽에 문 앞에 와 있는데. 매출은 줄어드는데 월세와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2023년 홈플러스는 수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신용등급은 강등됐고 직원들은 구조조정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홈플러스는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는커녕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 상황. 7조 원짜리 거함이 침몰 직전입니다. 성공한 버거킹, 아웃백, 실패한 홈플러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6장, 승패를 가른 세 가지 결정적 차이. 냉정하게 분석해봅시다. 왜 결과가 이렇게 극과 극일까요? 첫째, 인수 가격의 차이입니다. 아웃백은 550억, 공차는 360억 수준이었습니다. 덩치가 작았기에 몸놀림이 가벼웠습니다. 실패해도 리스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홈플러스는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너무 비싸게 샀습니다. 덩치가 너무 크니 방향을 틀기도 어렵고 대출 이자의 무게가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무거웠던 겁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승자의 저주라고 합니다. 둘째, 산업의 방향성입니다. 버거킹과 아웃백이 속한 외식업은 배달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파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도 호재였죠. 하지만 대형마트는 지는 해였습니다.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데 혼자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사모펀드는 트렌드를 읽었어야 했습니다. 파도가 오는 방향으로 배를 띄워야지 파도가 빠지는 곳에 배를 띄우면 좌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셋째, 운영의 디테일입니다. 성공한 사례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맛있는 메뉴, 편한 주문, 배달 서비스, 본질적인 경쟁력을 키웠죠. 반면 실패 사례들은 재무적인 숫자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자산을 팔고 비용을 줄이고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는 예뻐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회사의 체력은 빠지는 길을 택한 겁니다. 소비자는 귀신같이 압니다. 여기 음식 양이 줄었네. 알바생이 줄어서 매장이 더럽네. 할인이 없어졌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소비자는 떠나고 회사는 망가집니다. 7장 프랜차이즈. 이제는 폭탄 돌리기인가 글로벌 도약인가? 자, 이제 시선을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지금 여러분이 거리를 걸으며 마주치는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 간판을 보세요. 치킨 드시고 싶으세요? BHC, 노랑통닭, 사모펀드 소유입니다. 햄버거요?
버거킹, 맘스터치, 사모펀드 소유입니다. 커피 한 잔, 메가커피, 투썸플레이시, 할리스, 전부 사모펀드가 주인입니다. 요즘 핫한 베이글, 런던 베이글 뮤지엄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시작부터 끝까지 사모펀드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돌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면 사모펀드 커피 마시고, 점심에 사모펀드 버거 먹고, 저녁에 사모펀드 치킨 시키는 세상.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사모펀드들의 전략은 더 진화했습니다. 바로 K푸드 수출입니다. 한국 시장은 이제 좁아요. 인구도 줄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들은 한국 브랜드를 키워서 해외 사모펀드나 글로벌 기업에 파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공차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우리 동네 떡볶이집이, 치킨집이 뉴욕과 파리에 매장을 내는 이유, 단순히 국위선양 때문이 아닙니다. 몸값을 튀겨서 비싸게 팔기 위한 자본의 빅픽처가 깔려 있는 겁니다. 8장. 자본은 도구일 뿐, 맛은 지켜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모펀드는 우리 맛집을 망치는 먹튀일까요? 아니면 위기의 기업을 살리는 구원자일까요? 정답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다입니다. 사모펀드라는 자본은 칼과 같습니다. 의사가 잡으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용 메스가 되지만 강도가 잡으면 흉기가 되죠. 아웃백처럼 망해가던 브랜드를 살려내 직원들 월급 올려주고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건 자본의 순기능입니다. 박수 쳐줘야죠. 하지만 홈플러스처럼 과도한 빚으로 회사를 껍데기만 남기고 직원들을 거리로 내몬다면 그건 자본의 탐욕입니다. 분명한 건 사모펀드가 인수한 뒤에 비용 절감의 유혹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재료 단가를 10원만 낮춰도 전국 매장 1000개에서 1년이면 수십억이 절약되거든요. 치즈 한 장 빼고 양상추 양 줄이고 소스 바꾸고 이런 시도는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소비자의 눈이 무서워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고 나서 맛이 변했다? 가차없이 컴플레인 걸고 발길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똑똑한 금융맨들이 깨닫습니다. 아, 엑셀로 비용 줄이다가 매출 자체가 날아가겠구나. 소비자가 예민하게 반응할수록 그들은 본질인 맛과 서비스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결국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1조 원을 가진 사모펀드가 아니라 10,000원짜리 햄버거를 사 먹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심코 먹었던 햄버거와 커피 속에 이렇게 치열한 자본의 전쟁이 숨어 있다는 사실. 이제 간판을 볼 때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사모펀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식탁을 노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도 밥을 먹어야 하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주인이 바뀌고 나서 진짜 좋아졌다 하는 브랜드, 혹은 와, 여기는 주인이 바뀌더니 맛이 완전히 같다 싶은 브랜드가 있나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른 소비자의 헛돈을 아껴줄 수도 있고 기업들에게 따끔한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돈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